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칠판을 누가 다 지웠지? 놔둬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칠판에 머릿속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표현대리하고 묶은대리 예를 딱 들어놨잖아요. 그 구조를 알고 있기 조문으로 봐야 되거든. 자, 우선 3페이지 맨 밑에 120조. 이제 복대리가 나오네요. 복대리. 우선은 복대리 구조는 아까 기억나죠? 갑, 을, A, 병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복인권이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은 무제한,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은 제한적. 자, 그 제한적이란 것이 120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리권이 법률 행위, 즉 대리권 수여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임의대리다 이 말입니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이것도 지라겠다. 그죠? 그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선임할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걸 만다고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이래 하냐 말이야. 그러면 임의대리는 언제 선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그럼 하나만 살짝 물어볼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죠. 예외로 허용되죠. 그 예외 언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뭐 채무이행 이래야지. 그거하고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쌍방대리 자기계약 허용 예외, 그거는 본인의 성락 또는 채무이행.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의 예외, 본인의 성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인권이 작다 크다, 작다 이 말입니다. 작다. 복인권이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작다 느낌을 가지고 가십시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작았죠. 작았기 때문에 책임도 가볍다. 그래서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즉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은 작기 때문에 책임도 가볍다. 그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즉 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 자, 2항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또 지랄. 왜 이런 짓이잖아요. 때만 책임이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때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더 감경된다 이 말이에요. 더 감경돼. 그럼 더 감경되면은 원래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었죠. 이제는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그 2항 옆에다가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습.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은 크다 작다? 작다. 책임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 책임. 자, 선임 감독 책임을 다른 말로 과실책임. 거기에 다시 감경될 수 있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죠? 뭐 통지나 혜택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지명에 의한 선임의 경우에는 다시 책임이 감경된다. 그 감경되는 책임이 뭐냐? 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2조. 자,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은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따라서 복인권이 크다 작다? 크다 큽니다. 자, 크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죠.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 무과실 책임은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다 해놓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즉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즉 과실 책임만이 있다. 즉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자, 법정 대리는 복인권이 크다 작다 크다. 따라서 책임도 무겁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경감된다. 자, 123조는 별로 필요 없고 2항에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대리인하고 대리인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대리인의 권리 의무나 대리인의 권리 의무나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4조. 자, 대리권의 제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 이걸 자기계약.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 자기와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계약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 이걸 말하 쌍방 대리. 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자기계약도 할 수 있고 쌍방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것은 두 가지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이래 됩니다. 그럼 채무이행의 줄을 닦으시고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자, 첫째, 다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때 채무이행은 다툼이 있다,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도 할 수 있다. 그 준하는 경우가 등기 신청, 화살표 돼 있죠. 주식의 명의개서, 하나 더 쓰세요. 강제 집행 배당 참가.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강제 집행 배당 참가. 그 세 가지는 채무이행에 준하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그러나 그 옆에 하나 부동산 입찰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입찰 참가는 X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25조 126조 129조 이 세 개는 뭡니까? 표현대리. 자,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 자, 125조 옆에다가 3대 요건을 한번 적어 보세요. 첫째, 대리권이 없을 것. 두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세 가지. 자, 125조 첫째 요건이 뭐라고요? 대리권이 없을 것. 두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그 세 가지가 요건인데 문장을 읽어보면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자 제3자의 동그라미 그게 병입니다. 병 상대방 병에 대하여 타인에게 타인이 누굽니까? 무권 대리인 이 말입니다. 병에 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누굽니까? 갑은 이 말 아닙니까? 갑은.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문장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말은 병에 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갑은 이런 뜻입니다. 갑은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됐다 이 말이죠. 갑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이 누굽니까? 무권 대리인. 타인과 제3자 상대방이죠. 그죠?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간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즉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본인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즉 표현 대리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즉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제3자가 즉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이.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책임이 있다 다음에 따라서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악이 과실이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선이 무과실이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어를 본인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본인으로. 그래서 125조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조문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고 우리가 3대 요건을 찾아내야 된다. 첫째, 타인에게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첫째. 두 번째, 그러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맺다 표시했다. 그리고 상대방 병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그래야 표현 대리가 성립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말은 권한 동그라미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다. 외의 법률 행위를 월권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범위 안에서 했다. 범위 밖에서 했다. 밖에서 월권 행위를 해버렸다. 제3자가 그 월권 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책임이 있다. 왜?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말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6조 옆에다가 3대 요건을 적으세요. 첫째,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 월권 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에게 뭐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 자, 그 다음 129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129조 맨 위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 더 엉망진창으로 돼 있죠. 자, 129조 옆에다가 다시 쓰세요. 첫째,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두 번째, 소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이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조문 그대로 표현이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 세 가지 요건을 유추해서 찾아내야 된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 두 번째는 소멸했음을 통지 X. 세 번째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죠?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게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125조, 126조, 127조, 129조 이 세 가지 조문 이걸 합해서 뭐라 한다? 표현 대리. 자, 밑에 백지에다 쓰세요. 표현 대리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입증 책임 쓰시고 입증 책임. 뭐에 대한 입증 책임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 이게 입증 책임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판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례는 125조
129조의 선의 무과실 여부는 본인에게 있다. 입증책임. 그러나 126조 정당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판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이 돼야 표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의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했을 때 우리 다수설은 전부 다 본인이 입증 책임진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125조하고 129조는 다수설처럼 본인이, 126조는 누가? 상대방이. 그래서 126조의 입증 책임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126조 표현들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는 누구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자,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유효. 표현대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표현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은 표현대리 되기 때문에 유효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래 안 하고 유효 주장자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주장자. 썼습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는 사실은 126조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26조는 독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했을 때 다수설은 본인, 판례는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구다? 유효 주장자.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125조는 임의 대리만 적용. 126조,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 자, 125조는 왜 임의 대리만 적용됩니까?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되죠. 왜? 대리권 수여 표시, 이거는 법정 대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조만큼은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7조 넘어오시고 대리권 소멸 사유. 가장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또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따라서 성년 후견의 개시는 맞지만 한정 후견의 개시는 아니다. 됐죠? 그게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성년 후견의 개시하고 같은 말 금지산 선고, 한정 후견 개시하고 같은 말 한정지산 선고 이렇습니다. 자, 128조 임의대리 종료. 법률 행위 즉 수권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즉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 법률 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즉 128조는 무슨 말이냐? 임의 대리에만 대리권이 소멸하는 고유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 그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뭐야?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또는 뭐야? 수권행위 철회. 이거는 법정 대리에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127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소멸 사유인데 128조는 뭐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영상 보는 게 그게 잘 봐집니까? 이게 우리가 동영상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실강을 조금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 학습 효과가 저하됩니다. 주의를 좀 하시고,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 때 동영상으로 너무
치중하는 사람 치고 합격자 명단에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동영상 올리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 올리니까 뭐 실강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젖어버리면은 동영상이 또 다음에 보면 잘 안 봐집니다. 그게 생각보다. 남들은 이미 다 들었는데 자기 혼자 한 달 뒤에 동영상 본다고 더 앉아있으면은 한 달 늦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안 봐집니다. 그게 잘 안 봐지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동영상에 나오는 선생이 잘해 보이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이 선생한테 들어서 좀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 들으면 이해도 가면서 새롭단 말이야. 그래서 더 잘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는 그거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동영상에서 멋지게 보이는 선생님도 실제로 와서 하면은 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동영상은 보안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흐린 날 같은 날 되면은 흐린 날이 되면은 원래 안 아프던 허리도 아파. 그 동영상 때문에. 왜? 동영상 보면 되지 이 생각 때문에 허리가 아파지면서 학원에 안 나가야지 이래 돼 버립니다. 안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만큼은 공부를 남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미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끊임없이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되면 제야인사도 많이 생기거든. 제야인사. 요 학원에 오시는 분을 뭐랍니까? 제도권. 학원을 잠시 벗어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와서 내 앞에 있는 동료보다 내가 앞서 나가야지 하면서 바깥에 나간 사람을 뭐라 한다? 제야인사. 제야인사는 절대 제도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에 들어와 보면은 옆에 있는 동료는 저만치 먼저 가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보다는 그게 잘 안 돼요. 해보면. 우리가 뭐 한두 번 겪어봅니까? 강의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서 저 밑에 4만 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4만 명이 어느 습성을 가진 학생이 한 방에 끝냈고 어느 습성을 가진 사람이 5년을 껐고 어느 습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그 조금씩 해가지고 오래 끊는 것보다는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지금. 지금 100일 이제 좀 있으면 100일 작전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100일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공부가 덜 됐어도 100일 전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시험이 됩니다.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충분히 돼요. 100일 작전. 대통령도 100일 그거 있잖아요. 5만 사람이 100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남아 있으면 그때는 혁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죽어도 시험이 안 될 것 같던 사람도 100일부터 열심히 하면 혁명을 일으키면 시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남았어. 한 달이 남으면 혁명이 안 됩니다. 혁명이 안 돼 그때는. 그때 안 되고 쿠데타밖에 안 됩니다. 쿠데타. 쿠데타. 막 그때는 남을 보고 컨닝하든지 뭘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미 혁명 단계는 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100일 정도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질적으로 계산하면은 올해 1월 달에 치면은 100일 정도는 한 200일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돼. 100일 정도는. 그런데 한 달 전으로 딱 접근하면 사람이 이제 쫄이기 시작합니다. 100일 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쫄이지는 않아. 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할만한 시간이 좀 되거든. 근데 한 달이 딱 접근해 오면서 날씨가 이제 더위에서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서늘해지고 등골이 오싹하면서 떨어진 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한다. 긴장이 되면은 생각보다는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내면은 100일부터 60일 전까지가 피크라고 그럽니다. 학습 효과는 10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가 피크. 그래도 60일 이후 딱 2달 전으로 접어들면은 다른 모든 요소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자꾸 줄어든다 그럽니다. 이게 그때는 자꾸 종이만 뒤적뒤적거리면서 개론 보다가 던지고 민법 보다가 던지고 공부 보다가 놀래서 버리고 그러거든. 그래도 책이 3권이 올라가 있어. 3권이 한꺼번에. 에? 마음이 까랑고 차분하면 한 권씩 올라가 있어야 맞거든. 왜? 당장 그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 과목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2과목을 올려놓고 봐. 이렇게 2과목 올려놓고. 왜? 여차하면 바꾸려고 지금. 그런데 무슨 공부가 되겠냐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나마 민법은 1시간 봐. 개론도 막 3, 40분 봐. 근데 공법을 보다 깜짝 놀라서 5분 만에 던져버립니다. 왜? 갑자기 자기가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1차도 안 되는 판에 무슨 2차까지 이래 된단 말이야. 그게 2달 전으로 접어들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올해 1, 2차를 다 끝내는 것이 좋은데 지금 유일하게 2차 공부를 조금요 치중할 수 있는 기간이 7, 8월 달에 7, 8월 달. 만약 9월 달에 되면은 다시 2차로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왜? 느낌이 9월 달에 딱 되면은 2차를 잡으면 1차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느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자꾸 1차만 이렇게 매달립니다. 저절로. 2차를 볼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차까지 가시는 분들은 7, 8월 달에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라. 7, 8월 달에 정리를 해 놔가지고 60점 넘기라 아닙니다. 2차는 60점을 시험장에 가서 넘기게 됩니다. 2차는 7, 8월 달에 60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는 8월 말에 60점을 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맞고, 그거는 2차까지도 8월 말까지 60점을 넘겠다. 그거는 미친 인간이에요. 그건 안 돼. 결론적으로.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시험장에서 넘기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2차는 한 8월 달까지는 그냥 한 50점대만 유지하겠다. 50점까지만 도달해 보겠다. 이 생각 가지면 2차까지 끝납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하면은 여태까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1차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모의고사에든지 60점 가까이 됐다. 그 사람 거의 돼요. 실전에 가서. 거의 됩니다. 거의 되고. 그 2차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50점 정도 받으면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1차도 60점 넘고 2차도 60점 넘고 몇 마리 없어. 몇 마리란다. 몇 사람 없어. 그런 사람 몇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배웠어. 나름대로 굉장한 분량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요 뒤죽박죽대가 엉망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민법, 등기법 뭐 그냥 다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지. 당연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에? 정리가 안 되면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깝깝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는 시험 직전에 거의 정리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야. 그 시험 직전에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60점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점수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출석 잘 하시고 강의를 끊임없이 자꾸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공법도 저도 작년에 한 2달 정도 봐봤잖아요. 근데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법은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표현들이 무슨 말인지, 예? 유동적 무효가 무슨 말인지, 뭐 공법에 가면은 뭐 기반 시설 부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개발 밀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뭐든지. 제 생각이 그래요. 법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이론을 펼치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죠? 기반 시설이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로. 그 얘도 여러 개 기억하면 복잡해. 기반 시설 그러면 도로 하나만 딱 기억해라. 도로. 얘를 딱 하나씩만 기억해서 기반 시설 나오면 도로를 생각하면서 딱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밀도는 무슨 말이에요? 밀도. 응? 밀도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밀도는 어쨌든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서면서 높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맞죠? 굉장히 밀집해가지고 정도가 높다 이런 뜻이거든. 한자로 보면은. 그러면 개발이 엄청나게 밀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뭐 하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조금 논리 전개가 좀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기도 마찬가지 등기죠.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필정이 무슨 뜻이에요? 필정. 필정 그냥 쉽게 물어볼게. 등기 필정이 무슨 뜻이다? 등기 필정 뭐? 등기 필정.
그 요즘은 필정 안 하고 등기필 정보로 그러잖아요. 그죠? 정보든 필정이든 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앞으로 등기됐다는 증명, 그게입니다. 그 등기 필정이단 말이에요. 그게 네 앞으로 이제 등기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정보나 증을 등기 필정 정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자가 뭡니까? 결국 뭐야, 내 앞으로 등기한 자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게 어렵지 않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외우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깨집니다. 그 수많은 것을 어떻게 머리에 외우겠습니까? 복잡한데. 그래서 최대한 외우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민법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 첫째, 우선은 외우는 게 없어. 외우는 거 제가 두 개 가르쳐 줬습니다. 해제에서 제3자하고 또 뭐하고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그 외우는 거. 통정의 표시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닌데 그걸 풀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10개는 그냥 막 대충 그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외우는 게 없어서 편한데 민법 문제가 뭡니까?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은 가벌병을 내버리면 답을 못 낸다.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로 확장이 되고 기출 문제로 완결이 되고 민법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세 개를 충실히. 그래서 조문도 계속 읽어봐야 돼. 앞으로 읽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정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판례집은 빠른 속도로 판례집을 읽어서 결론을 매끄럽게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결론을. 그리고 기출 문제는 빨리 읽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기출 문제를 음미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급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막 빠른 속도로 답을 푹 찍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아서면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그래서 펼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조문, 판례, 기출 이걸 잘 기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5페이지 130조 무권대리. 자, 130조부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130조부터 136조까지 묶어야 됩니다. 136조까지 그게 협의의 무권대리. 자,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자,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130조는 계약 진하게 써놨죠. 그런데 136조로 오시면 뭐라 써놨습니까?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130조부터 135조까지는 계약에 대한 무권 대리를 이야기합니다. 계약. 자,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 뭐 한다. 그죠? 또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자,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권 나오면 뭐도 있다? 철회권도 있다. 그게 134조입니다. 자, 최고권은 131조, 철회권은 134조. 자, 131조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즉 추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답해라 이렇게 독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발신 도달주의가 아니고 바라지 아니한 때는 뭐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최고했는데 본인이 침묵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침묵한테는 뭐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그래서 과란위는 상당한 기간 추인 여부의 확답, 추인을 거절 이렇게 됩니다. 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조문은 참 이게 안 좋게 돼 있죠, 그죠? 스타일이 그죠? 이것도 또 바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게. 병한테 한다 이 말이야. 병한테. 자, 병한테 하는데 예외적으로 을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이 누굽니까? 무권대리인. 그 을에게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도 우리가 해석상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2조를 잘 보면은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누구에게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 그다음 예외적으로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그렇죠? 그럼 그 사실이 뭡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뭡니까? 왔다 어렵다 그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음을 상대방이 안 때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참 어렵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2조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첫째, 추인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누구에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누구에게도 됩니까? 무권 대리인에게도. 무권 대리인에게 할 때는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때는 바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안 때만 추인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문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 이 말은 특약이 없는 때 이 말입니다. 추인은 특약이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옆에다가 133조 앞에다가 무권 대리 추인 써놓으시고 무권 대리 추인 소급표 있다. 뭐하고 같다?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과 동일하다.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과 동일하다. 자, 그래서 133조 다시 한번 읽으면은 특약이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134조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누구에게 철회권 합니까?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최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인에게 하죠. 최고는 본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131조 다시 올라가시고 둘째 줄에 본인에게 줄 것이고 최고는 누구에게 한다? 본인에게. 근데 134조 철회는 누구에게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한다. 언제까지 한다?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 새로 한번 읽겠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 즉 악인 때는 초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었죠. 그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고 악의 병은 철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131조 앞에다가 이제 최고의 특징을 써야 되겠죠. 첫째, 선악을 불문. 둘째,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자, 134조 앞에다가 첫째, 선의자만 할 수 있다. 둘째, 누구에게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5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조문 자체를 좀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135조. 제목이 뭐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의 최종적인 책임이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뭐라고요? 최종적인 책임.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완전히 분해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사례 문제, 설명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표현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다.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하고 거래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버렸어. 자, 우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대리권도 없고 표현 대리도 안 됐잖아요. 무효다 말이에요.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안 져요. 자, 이런 경우에 본인을 대신해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요게 135조 책임이다. 매우 중요하다. 갑을 대신해서 을이 책임진다.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요건이 뭐냐? 이때 135조 책임을 지려면은 반드시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데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135조 책임을 질 때는 행위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한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요건이 있냐? 이제 두 가지 요건 했고, 또 무슨 요건?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합니다. 맞죠? 갑이 추인해버리면 이게 유효로 돼버리잖아요. 유효가 되면 갑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본인의 추인이었고 또 상대방의 뭐가 철회가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철회해놓고 책임지라고 을한테 물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증명이 없어야 합니다. 자, 대리권 증명을 했다면은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 유권 대리가 되어버리면 갑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해석상 인정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어버리면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유효이면은 갑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갑이 책임지기 때문에 을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요건이 6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6개. 5번, 6번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한 6개 요건이 뭐냐? 이러면은 본인의 추인이 없다. 상대방 철회가 없다. 또 대리권 증명이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 책임을 지는 을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병한테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한다. 이 6개 요건. 그 다음에 요 책임의 성질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약정 책임이 아니고 법정 책임.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 책임의 내용. 갑을 대신해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선택권이 있겠죠, 그죠? 선택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한다. 선택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거기까지. 135조. 그걸 조문으로 확인해 보자. 135조. 자, 1항.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첫째 요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두 번째 요건. 자, 그래 해놓고 그 다음에 2항에 넘어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135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즉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즉 행위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면 135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진라면은 결국 이 항을 보시면 상대방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 무권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유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항에 다시 올라가서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무권 대리인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누가? 무권 대리인이 즉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러면 요건에서 빠져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철회가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다. 이 말은 없죠. 그건 해석으로서 그런단 말이야. 자, 이게 보세요. 총 6개 아닙니까? 자, 요 두 개의 요건은 여기 조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 대리권 증명도 없다.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인의 추인도 없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에 없는 요건이 뭡니까 지금? 요거 철회. 그다음 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요건 해석으로 그런단 말이야. 해석으로. 그래서 조문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 6가지 요건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인의 135조 책임의 요건은 총 6개다. 행위 능력이 있다. 선의 무과실이다. 추인이 없다. 철회가 없다. 대리권 증명이 없다. 표현 대리 증명이 안 된다. 총 6가지. 근데 조문에 사라진 거는 뭐다? 철회가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문에 없단 말이에요. 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5조 조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 이 말은 대리권을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무권 대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항에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 즉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1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진라하면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36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안에는 동의 다투지 아니한 때 이래 됩니다. 동의 다투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무효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37조. 137조는 일부 무효되어 있고 뒤로 넘겨보시면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문제 출제가 된다. 자, 137조로 돌아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 중에서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뭐를?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제가 줄 거 놨죠.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단 말입니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인정이 될 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7조 앞에다가는 해석 문제가 개입된다. 해석 문제. 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해석상 인정이 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랍니다. 일부 무효. 137조 그 옆에다가 약관법 16조 적으시기 바랍니다. 약관법 16조의 특칙이 있다.
민법 137조는 일부 무효의 원칙이고 약관법 16조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그래서 약관법 16조에 들어가면은 일부가 무효이면은 일부만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은 전부가 무효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원칙은 137조에 되어 있고 일부 무효의 특칙은 약관법 16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7조 밑에다가 간단하게 쓰세요. 일부 취소의 요건. 그거는 조문이 없죠. 일부 취소의 요건. 첫째, 끝내라 이 말인데 알겠으면 빨리 정리합시다. 네? 자, 첫째는 법률 행위는 가분성 괄호하고 일체성이 있을 것. 법률 행위는 가분성 괄호하고 일체성 같은 말입니다. 가분성 또는 일체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물은 특정성이 있을 것. 목적물은 특정성이 있을 것. 세 번째,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해가지고 1번, 2번 사이에다가 또는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래서 우리 판례를 그대로 읽어보면은 법률 행위에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특정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도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분성하고 특정성은 and다, or다, or 그게 핵심입니다. or.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문 2개만 하면 됩니다. 자, 무효행위를 전환시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2개를 묶으시고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전환도 없고 추인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래 해놓고 묶어서 그 다음 138조는 절대적, 상대적 무효 모두 적용됨. 139조는 상대적 무효만 적용됨. 자, 138조는 뭐라 했습니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다 전환됩니다. 근데 추인은 뭐만 된다? 상대적 무효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전환은 절대적, 상대적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읽으시고 추인은 상대적 무효의 추인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읽을 때. 그 추인은 절대적 무효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에 다시 이제 세 번째 또 특징을 하나 적으십니다. 신분행위와 단독행위에 적용됨. 신분행위와 단독행위에 적용됨. 자, 신분행위면서 단독행위가 대표적으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여서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A 행위다 생각하시고 다른 법률행위는 B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A의 무효를 알았다면은 B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B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체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게 A 행위, 괄호 안에 다른 법률행위가 뭐요? B 행위. 그러면 무효를 알았더라면 이거 뭐요? A의 무효를 알았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법률행위 즉
B 하는 것을 의역하여서라고 인정이 될 때는 B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역하여서라고 해석상 인정이 될 때는 법률행위 해석이 개입이 됩니다. 역시. 그래서 138조 앞에다가 해석 개입, 법률행위 해석 개입 쓰시고. 좀 전에도 해석이 개입됐죠.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도 그죠? 일부 무효 법률이 뭐가 됐습니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이게 해석상 인정이 될 때는 이 말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138조도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역하여서라고 해석상 인정이 될 때는 그래서 137조, 138조는 해석 문제가 개입된다 이 말입니다. 가상적 의사. 자, 그러나 139조를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당연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절대적 무효는 절대 추인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도 추인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만 상대적 무효에 대한 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원칙으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무효인 추인을 인정하더라도 소급표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139조를 정리합니다. 첫째, 원칙은 무효 행위 추인 부정. 예외적으로 무효 추인 인정.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추인이 되더라도 소급적 추인이다, 비소급적 추인이다. 비소급적 추인. 그 다음에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전제로 한다. 맞죠? 상대적 무효. 그런데 139조는 잘 보면은 뭐 하여설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해석 문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137조, 138조, 139조 중에서 139조만 유일하게 해석 문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한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이 말이 있으면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조문을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집에 가야죠, 그죠? 집에 가야 됩니다. 그 하여튼간에 그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꼬박꼬박 좀 참석을 잘 하시고 조문도 처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오늘하고 내일하고 토요일하고 다음 주 목금까지 하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한문 쫙 들어놨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정리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